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노정열 손뱅이의 노발대발. 우리 흐르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자, 월요일에 뵙습니다. 노정열 씨와 함께하는 노발대발.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금남이었었는데 한 몇 년 동안 그죠? 네? 금남이었다가 수남이었다가 네네. 월남이 됐고. 예, 저랑 그 콤비를 맞추면서 금요일의 남자였다가 수요일의 남자였다가 이제 월요일의 남자. 월남전. 오늘 월남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베트남 전쟁. 굿모닝 베트남. 이러다가 일요일의 남자. 그럼 큰일 남? 그런가요? 일남. 네. 이러니 쉬어야죠. 네. 또한 지난주 잠깐 쉬었습니다만 박정희 얘기를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 널리 퍼져 있는 그 박정희에 대한 인식 이것이 과연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 예를 들면은 뭐 사심이 없었다라던가 그 사실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이미지고 이제 팩트가 아니잖아요. 뭘 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성격, 퍼스널리티나 캐릭터, 인성에 관한 부분. 그렇죠. 개성, 인성, 성격 뭐 이런 거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공명정대했다. 비록 쿠데타는 했지만 사심 없이 오직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만 일했다라든가. 서민적이었다. 이게 가장 두 가지 특히 이제 선배 세대 분들 60대부터 그 이상의 선배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캐릭터인 것 같아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일생을 보면 오늘 뭐 방공시대 전성기 또 유신 그 두 가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전반부 중반부까지도 보면 출세를 위한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그 에너지나 드라이브, 모티브, 뭐 리비도 어떤 표현을 쓰든 간에 굉장히 어떤 그 권력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바친. 그렇죠. 예. 권력 만능주의 내지는 권력 지향주의의 끝을 보여줘. 요즘 말로 끝이라는 말 쓴 지 오래됐지만.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 때 그저 조선인으로서 안정된 직업, 최고로 가질 수 있는 직업들 중에 하나인 교사. 그것도 그러니까 상당히 유직급에, 그죠? 그것도 중산층 이상의 안정된 직장이었는데. 그것을 때려치우고 과감하게 혈서를 써가면서 그 늦은 나이에 만주 가서 군인의 길을 걸어간 것도 그리고 해방 후에 광복군이란 타이틀로 변신을 해서 귀국을 해서 다시 군문에 들어가서 동지들을 모두 이름을 대해서 목숨을 구하고 쿠데타를 한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은 자신의 권력.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일제 항거한 독립운동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는 어쩔 수 없었고 결과가 경제 발전이 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네. 그 중간에 있었던 어떤 인권 탄압이나 독재는 어쩔 수 없는 필요 악이고 악자를 안 붙이더라도 뭐 찬성은 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던 시대적 숙명이었다. 이 정도가 보통 선배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과연 이 생각이 옳은 건지. 네. 뭐 생각은 자유입니다만. 네. 과연 그 생각이 지금 2015년 7월 6일 오후 2시 7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뭐냐면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이씨조선이 아니라 북씨 김씨처럼 예. 세습을 해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정치 세습이죠. 네, 세습입니다. 물론 이제 경제력의 세습은 주식을 넘긴다거나 각종 편법으로 탈법으로 세금 안 내가면서 비자금 조성해 가면서 넘긴 삼성 그룹도 있지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자유의사에 따른 것인데 네. 저쪽엔 인민 또 우리나라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3대 세습안과는 어떻게 같은 급으로 놀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나 잘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무슨 뭐 북부 유럽이나 또 가장 자본주의 선진국이었고 또 지금 가장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네. 거기라고 늘 말하지만 편법이 없는 나라는 아니지만 정도가 좀 다르다. 아, 네. 우리가 경범죄와 중범죄자를 같이 놓고 둘 다 범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는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굉장히 사리 분별이나 잘못의 선후 경중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도 9대 1이 있고 8대 2가 있고 7대 3이 있고 6대 4가 있고 5대 5가 있는 것처럼 네. 과연 그렇다면 경범죄인과 중범죄인, 인면수심의 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둘 다 범죄인으로 논할 것이냐. 네.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 분식회가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경제검찰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부분도 항상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이 유행했던 것처럼 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북의 남침 위협이 상존하는 한 어쩔 수 없다라고 가실 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저는 근데 옳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저는 진보 쪽에 대해서 늘 주문해왔지만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 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인권의 차원에서 정의의 차원에서 비판을 하면 그만입니다. 네. 일베나 수구 보수 논객 중에 굉장히 뭐 전원책 변호사라든가 희한한 분들 김정일 나쁜 놈이라고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김정일 나쁜 놈입니다. 라고 하면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김정일 나쁜 놈이다 하세요. 네. 그 다음에 그런다고 해서 북한의 독재가 남한의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느라고 바로 치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진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진보정당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정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그리고 인민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형식적인 동의를 얻었더라도 마치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헌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북한도 헌법뿐만 아니라 선거를 하면 99%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일성, 김부자 그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 퍼큐를 날리지 않는 그런 정치 세력, 세력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거기서도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저는 진보 어떤, 세력으로 예.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피치의 묘나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생방송 중에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네. 그러나 이런 걸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 늘 예를 들잖아요. 경찰이 범죄 예방과 수사와 범죄자 검거가 우선이지 자기가 범죄 예방도 못하고 나쁜 놈들이 판치도록 그렇게 무능의 무능을 거듭한 다음에 텔레비전에 나가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 범죄자님이 워낙 흉악하고 관계가 기막히고 빠져나가고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정도 아주 극악무도한 나쁜 놈입니다. 네. 그거는 말만 그런 거지 경찰로서의 본분은 안 하는 거잖아요. 마치 외교라는 것은 북한이 아무리 나쁘고 못되고 불장난치고 악의 축이라 할지라도 우리 남한이 이기기 위해서라도 윈윈 전략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어내는 것이 외교고 남북관계고 그게 정치라는 것이고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생방송에 이렇게 욕한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욕한다고 해서 우리 남한에 득될 게 하나도 없고 감수성으로 또
6.25를 겪은 레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에게만 먹힐 뿐 국제 정치 역학관계에서 전혀 먹힐 게 없습니다. 중국 얘기를 해도 좋고요. 네. 전체 유럽 얘기를 해도 좋고요. EU의 얘기와 그다음에 국제 연합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얘기를 돌아보면은 그렇게 해서 박정희 주로 주요 텍스트로 삼은 것은 백순찬 화백의 만화 박정희입니다만, 네, 지난 시간 3번에 걸쳐서 과연 박정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퍼스널리티가 정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계속 왜 하냐면 어쩔 수 없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도 계속 어른들 만나면 어른들이라는 게 주 60대 이상 분들입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나타났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부정선거 시비는 뒤로 하더라도 지금 2년 반이 지났지만 3대 공약이라고 지난번 저희 집 앞에서 외쳤던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외쳤던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라는 3대 민주화고. 네. 그건 기존에 있었던 패러다임으로는 중도 내지 좌파 정부의 공약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돈이 될 줄 알고 표가 될 줄 알고 새빨갛게 그 평소에 레드 컴플렉스를 일으켰던 그 보수 정당이 보수라고 하겠습니다. 온통 새빨갛게 색깔과 단기와 옷을 유니폼을 바꿔 입고 등장시킨 그 3대 구호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복지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대에 있어서의 배신과 변절이 바로 당선을 위해서라면 모든 헛공약을 남발한 다음에 되고 나서는 입 싹 씻는 것이 현대판 합법적 배신과 변절이 아니겠느냐. 네. 과연 그 DNA는 부친이신 박통에 보면 수없이 권력을 위해서 천황폐하에게 혈서를 쓰고 남노당에 가입했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검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리스트를 다 고백하고요. 네, 남노당에 가입자들. 조직 총책으로서 말이죠.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자기 형과 인연을 맺게 해주고 남한에서 민주운동, 항일운동을 했던 황태성. 대구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에 가서 차관급 정도의 일을 했던 황태성 씨를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잘 보이고 국민들에게 반공주의라는 걸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사형시켜버린. 그렇죠. 간첩으로 몰았죠. 사실은 밀사였는데. 밀사였죠. 외교 밀사였고 차관급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믿고 보낸 거였는데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을 시키고 그리고는 정당 활동을 금지시키고서는 자기네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선거에 임하죠. 그리고는 그 돈을 뺏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고하고 잡아들이고 중정에서 고문한 끝에 그러면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즉 사심이 없었고 청렴결백했다는 사실도 깨져나간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까지 얘기였고요. 자, 오늘은 장기 집권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은데. 그 4.19 혁명 그 와중에도 우리 그 민족고대가 중심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에 64년도에 육삼항쟁이라고. 우리 굴욕적인 한일 그 회담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이 일어났던 상당히 큰 항쟁이었습니다. 네네. 이 항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다 같이 아시겠지만 일제 35년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승만 치하에서도. 당연히 친일 청산을 제대로 안 하기도 했고 못했기도 했지만. 근데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60년대 초반에 경제개발을 뭔가 시켜야지만 자기들의 이 쿠데타 시비, 정통성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경제개발이었거든요. 근데 늘 말하지만 시드머니 종잣돈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꺼올 수 있는 게 바로 여러 가지 안을 찾다가 한일 관계도 트면서 이승만 정권이 못했던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를 특사로 보내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현장을 보면 너무나 웃긴 게 제가 일본어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오이라 외상이랑 JP랑 옥신각신 해가면서 서로 백지수표 쓰듯이 각자가 35년을 정리하면서 얻고 원하는 액수를 적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김종필 오히라 메모에 보면 35년의 배상이 청구권 협상 금액으로 타결되는 순간이 바로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간 지불하고 경제협력의 명목으로 정부 간 차관을 2억 달러 연리 35%로 제공하고 상업 베이스에 의한 무역 차관 1억 달러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청구권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독립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목으로 받았대요. 독립축하금이요? 35년간의 그 압제에서 독립했다는 걸 축하하는. 무슨 하사금도 아니고 말이에요. 유무상의 차관까지 합쳐 고작 8억 달러.
당시에 8억 달러면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돈이긴 한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35년간의 예를 들면 필리핀이랑 비교하면은 필리핀은 그 태평양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몇 년간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받은 게 10억 달러. 아, 그것만 비교해봐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10억 달러 아니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상대적으로 헐값이죠. 물론 미국의 그런 동아시아 전략에 따라서 그 대한민국이랑 남한이랑 일본은 빨리 수교를 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야 자기들이 더 이 정세를 운영하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바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지만 박정희 군사정권의 본질은 자기들이 명분 없는 쿠데타를 했으니까 경제로 보여줘야 된다. 경제적인 치적을 쌓아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식의 군대식의 빨리빨리 이런 걸 해서 그렇게 헐값으로 오히라 마사요시가 그 당시 일본의 외무상이었는데요. 오히라 마사요시는 바로 나중에 일본은 총리가 됐는데 총리까지. 근데 그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됩니다. 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의 그 최단 그 총리 아마 그런 기록도 있을 거예요. 그 오히라 마사요시가 외무상이었을 때 JP와 함께 됐다 식으로 그렇게 적어서 오히라가 고마워했잖아요. 하이 김 부장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맙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갖고는 그 와중에 이제 62년 10월에 일본 외무성에서 우리 오히라 외상과 우리 김종필 뭐 특사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죠. 김 부장 당시 중정부장이었던. 이게 이제 비밀에 붙여지다가 슬금슬금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바로 64년도고요. 그러다가 역시 4월, 5월 들어서 굴욕적인 한일 외교 절대 반대라고 소위 말하는 63 사태가 63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63 항쟁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이 있었고 당시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때 역시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때 7월 29일까지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55일간의 투쟁이었는데요. 학생 168명, 민간인 173명, 언론인 7명이 구속이 됐고 포구령 위반했다는 이유로 1120명이 검거될 정도로 아주 전국적인 이 항쟁이 치열했는데 문제는 이때 63세대라는 말 우리가 배신과 변절이란 말을 할 때 반드시 리스트에 올려야 될 게 유명한 분들 다 나와요.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의 김덕룡, 이명박, 이재호, 또 열린우리당 출신이었던 김덕규, 이부영, 정대철, 서청원, 박관용 전 한나라당 쪽에 하순봉, 현승일, 현경대, 김원길, 또 민주당의 이협, 김경재들. 일부 인사 빼놓고는 거의 다 민정당 혹은 그 이후에 한나라당, 신한국당에 투신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군요. 과연 63에서 부르짖었던 한일 굴욕 외교 반대를 외쳤던 그 젊은 청년들이 어찌하여 또 다른 별 2개를 달고 쿠데타를 했던 전두환, 노태우 일당에 가담을 했고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할 때 남북한 대치 상황이나 어쩔 수 없고 경제 발전을 시키는 당이 그래도 민정당이오라고 늘 합리화시켰고 국민들에게 늘 얘기하고 국민들의 반 정도는 그 말이 맞으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아닙니까? 과연 배신과 변절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배신과 변절. 소신과 의리 지조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어렵게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얘기해서 비비 꼴 수도 있지만 답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뭔가요? 바로 의와 이라는 게 있다면 의와 이. 의를 중심에 두고 의를 위해서 혹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으로 갔느냐. 이를 사리사욕이겠죠. 당연히. 권력이고 출세입니다. 명예도 물론 포함해서. 그쪽을 향해서 행보를 걸어왔느냐가 가늠자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노무현 후보가 지역감정에 맞서서 그렇게 몇 번씩 떨어져 가면서 되는 곳을 버리고 왔던 것은 지역감정에 맞서서 싸운 투사라고 박수를 받고 지역감정의 투사라는 호칭을 얻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자기라도 그렇게 87년 부산 야전사령관으로 전두환 독재에 대해서 싸웠던 그 마음을 이제 제도권에 들어왔더라도 지역감정과 싸워야겠다 해서 몸을 던졌기 때문에 배신이나 변절이나 명예욕이 아니라 우리가 지조와 소신이고 지역감정에 굴복해 싸운 사람으로 국민들이 감동받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한 이재호, 이명박, 또 이부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에 들어갔던
독수리 오영재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네. 지금 민중당에 했던 사람 이우재, 이재호, 김문수였던 이런 분들 네. 한때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주 극렬히 했었죠. 그것도. 네, 열렬투사였죠. 예. 예. 그리고 심지어 당 이름에 민중당이라는 게 얼마나 과격합니까? 인민당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맞아요. 아무리 뭡니까 유화 정책이 있었을 때였습니다만 90년 요럴 때 민중당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거는 그럼 지조구 소신입니까? 다시 한국당에 들어가서 그러면 전향을 했다면 네네.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요. 철학적으로도. 과연 전향과 변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역시 이를 중심으로 했느냐 의를 중심으로 전향과 변절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지금 노종열 씨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때 그 6.3 굴욕적인 그런 그 한일 회담 요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나요? 역사의 정통성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였지 민주냐 반민주냐의 이런 구도에서 좀 벗어나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사건에 반응해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랬었지 뭐라 그러나요? 운동권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직자적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또 한계였기도 또 했고. 학생이라는 네. 한계. 네. 그 당시에 학생들은 뭐 지사적인 그런 저는 역사의식을 생각하는 게 그렇게 반대했을 정도의 그 열기와 혈기와 그 판단력이었다면 네네. 좋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소장은 한 번의 역사적 고비였기 때문에 100만 번 양보해서 한 번 인정하고 넘어간다고 쳤잖아요. 네네. 그러나 80년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고비였죠.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전두환 장군의 탐욕이었고 학살이었습니다. 변절에 대해서 예. 변절이냐 전향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종열 씨와 함께 한번 다음에 그 심도 있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그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서 어떻게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해 갔는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요 얘기들을 좀 오늘 해주시죠. 자, 일단 6.3 항쟁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CIA가 얼마나 정보력이 좋냐면 네. 박정희 그 정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군사정부에서부터 또 민간인 복을 갈아입고 윤보선을 이기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일본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6,600만 달러를 챙겼다는 사실을 66년도에 네네네. 미국 CIA가 뭐 발견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시찰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늘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참 박 정권 대단하다. 네네. 돈 챙기는 능력은. 네. 우리가 정경유착이라고 얘기했는데 깨끗하다는 게 우리나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래재단 앞세워서 재벌들 돈 준조세 이상으로 꺾기 해가지고 걷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예. 협정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정치 작업을 6,600만 달러를 받아들였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거는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서는 자신들을 식민독재했던 그 기업으로부터도 받는. 이거 뭐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능력이라면 탐욕스러운 게 다 능력이겠죠. 그렇죠. 사기꾼도 능력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사실은 실제 네. 우리가 MB를 찍어준 과정을 보면 온 국민이 다 같이 그때 747 경제 비행기 띄운다는 그거에 다 같이 속아서 압도적인 표차로 2등을 누르고 당선시켜준 국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생각하면 공범입니다. 공범. 그렇군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가 당한 게 아니라 반 이상은 공범인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는 안 찍었습니다만. 그리고 전욕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한 번 속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두 번 속으면은 그건 바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6.3을 고비를 탄압으로 딛고 일어서서 지금 미국 그 CIA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CIA 또 미국 그 대통령들이 보기에 반공 정부는 이제 확실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황태성까지 사용을 시킬 정도니까.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미국과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카드가 바로 아까 월요일의 남자 월남 파병 아니겠습니까? 네. 베트남 파병을 반드시 박정희 정부의 공과를 논할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박 소장에게 61년도니까. 네. 박정희 소장이 61년 11월 16일 날 미국 백악관에서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하는 와중에 바로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이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만 사우스 코리아의 군사정권을 승인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한 다음에 조건문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첫째,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단행할 것.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네. 미국의 의도였다는 왜 얘기예요. 굴욕의 네. 회담이 성사될 수밖에 그렇게 졸속으로 야합으로 말도 안 되게 엉터리로 성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둘째,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경제권 안에 한국을 편입시킬 것. 네. 셋째,
이겁니다.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함으로써 미국 군대의 죽음을 대신할 것. 으아. 넷째, 이것도 역시 미국식 민주주의의 한계죠.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보인 건데 자기 나라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넷째, 형식상의 최소한의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민정이양의 모양새를 갖춰줄 것. 이야, 그러니까 이미 그때 케네디는 박 소장이 박정희가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자기들 경제, 정치, 군사 권역 안에 편입돼야만 동북아 정세를 운용하는 데 편했다는 것과 미국인의 죽음 그리고 미국 병사 한 명 움직이는 것에 반값 이하로 한국 병사를 움직일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착각하기 쉬운 게 지금 뭐 한국과 대한민국과 미국은 맹방이라고 합니다만 대등한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 항상 종속 변수를 한 겁니다. 일본을 동아시아의 진정한 파트너로 재건도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서 종속 변수인 거지 대등하게 지금 우리가 일본이랑 대한민국이 지금은 좀 그래도 나아졌겠습니다만 그 당시로 따져보면은 미국이 일본이랑 대한민국을 보는 것은 아주 천양지차였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미국 해군과 CIA가 이 월맹 해군 어뢰정이 미국 구축함을 통킹만에서 공격했다고 조작을 해가지고요. 네. 65년 3월 10일 날 베트남에 폭격을 단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케네디가 암살된 다음에 존슨 대통령 때 월남전에 개입을 합니다만 월남전을 발발시킵니다만 그 계획은 이미 케네디 때 준비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통킹만 사건. 요거는 미국 CIA가 일으킨 건데 뭡니까? 이건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도미노 이론에서 베트남 반도 전체가 먹힐 거를 막기 위한. 그렇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전략 전술이었고요. 우리가 64년도에 미국 대통령 존슨의 파병 요청에 받아서 65년도에 국회에서 2,000명의 비전투 부대 파견을 의결하고요. 1월 26일 날이 본회의로 통과를 합니다. 통킹만 사건은 근데 65년 4월에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65년 3월 그렇죠. 3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통킹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국회에서는 파병을 결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재밌는 게 차지철이라고 제 오른팔이 있지 않습니까? 차지철 의원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파병 교섭에서 몸값을 올리려면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가면 몸값이 없으니까 파병 반대 관제 데모를 아 그래요? 그런 것까지 있었다는 아주 상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박정희도 그래 님자 아주 좋은 얘기야. 차지철이 님자가 월남 파병 반대 데모 좀 해줘야겠어. 이게 관제 씌워줘. 근데 차지철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월남의 유력자와 부자들은 모두 자식들을 외국으로 피난시켜놓고 군대에는 보내지 않고 있어서 정말 월남 특권층의 자식들 먼저 전선에 보낸 다음에 원병을 요청해야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대신 그 지공 앞에 보내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관제 데모를 요구했는데 차이철 혼자 뿅 가가지고 진짜 반대 데모를 한 거예요. 아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빙의가 됐군요. 실제로 반대 소신을 가져가지고 속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그렇게 반대 소신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학습을 하면 제대로 돌아오는 차지철이었군요. 그러니까 장준하 의원도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는 바로 자신의 장남을 월남으로 보냈습니다. 장호건 지금 살아 계십니다만 장호건 박사. 장호건 선생이 지금 박사는 아니고요. 장호건 선생이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제가 알기로 교수 지금 그 사이에 따서 그래요?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장호건 박사님 맞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계신 건 알고요. 그 집안 어려웠던 건 나중에 하도록 하죠.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어려웠는지는 가족들이 라면 몇 끼를 못 먹어가지고 정말 굶기를 자주 뵀는데 박사님이라는 걸 몰랐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했어요. 이것이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제인데 이 베트남 파병 이거 결의하는 와중에 관제 데모하라고 시켰더니 완전히 빙의돼서 차이지철이 그랬죠. 차이지철이 참. 어쨌든 그 여의도에서 파병 환송대가 30만 군중이 있을 정도로 이때 많은 젊은이들이 나섰고 일화 중에 하나 꼭 필요한 게 조선일보 편집국에 있던 그 언론인뿐만 아니라 문필가로 유명한 선후이 있지 않습니까? 선후이. 이분이 국장이었었는데 이때 기자였던 리영희 기자가 반공성전에 나팔수가 되는 건 이 젊은이의 죽음을 이 베트남에 가서 던지는 건 옳지 않다고
뒷날 그 베트남 전쟁이란 책을 쓰게 되는 리영희 기자가 이렇게 과감하게 조선일보를 박차고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네. 예, 그런 한 단면이 있었고요. 이때 전쟁 우리가 무려 베트남 전쟁이 9년이었었고요. 네. 연 인원으로 32만 명을 파병을 했습니다. 야. 월맹군 4만 1,000명을 사살했지만 그 결과 대한민국 뭐 용병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가 원해서 파병을 했다고 합니다만 네. 10억 달러의 외화를 획득을 했습니다만 우리 파병한 우리 젊은 군인들 5천여 명이 희생이 됐고요. 미군 봉급의 3분의 1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당시에 미군 한 명당 유지하려면 13,000달러가 들어갔는데 대한민국 군인을 5,000달러에 지급을 한 거니까요. 1년에요? 아니면은 당시로서는 1년이겠죠. 그렇죠? 13,000달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속상한 대목인데 이왕 돈을 벌려고 파병을 시켰으면 돈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 파병한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태국 군인들이라는가요? 이런 군인들에 비해서도 우리 장교들이 오히려 더 덜 받았다. 예, 그리고 그 많은 부분을 국내에 의무적으로 송금하게 하고 그 돈을 종잣돈 삼아갖고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고 하는데 이게 참 가슴 아픈 대목이라는 겁니다. 월남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그런 장병은 32만 명인데 예. 그중에 5천 명 이상이 죽었다는 것 예. 아닙니까? 그리고 더 슬프고 그리고 가증스러운 거는 포로가 한 명도 없다고 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했어요. 즉 거기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군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비인도적인 처사 아닙니까? 전사자는 전사했다고 치더라도 포로는 어떻게든 구해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포로를 구해오긴커녕 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예. 과연 그러니까 이 당시에 꼭 이렇게 9년에 걸쳐서 파병을 했어야 됐느냐. 네. 그리고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3분의 1 헐값에 5천 명 이상을 희생시켜가면서 이것도 역시 아까 철학적인 질문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역사적 숙명이었느냐. 네. 다른 방법 없었겠느냐. 네. 우리가 항상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범죄나 잘못됨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거나 묻고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 역사가 지금 2015년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나중에 차근차근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정의롭지 않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미군도 철수했습니다만 초대 주월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조차도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미군과 단판을 져서 작전권을 따냅니다. 그리고는 미군과는 다른 방식으로 방어 위주의 소규모 진지를 구축을 해서 사실상 이 최명신 장군이 파월 사령관도 있을 때는 희생을 줄이면서 실리를 많이 그나마 그 안에서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투도 잘했고 돈도 잘 벌어온 사병들에게 아예 사병은 얼마, 장교는 얼만큼 해서 이 나무 상자를 짜준 거예요. 귀국할 때 여기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들고 가라. 그래갖고 가갖고 팔아먹던가 말던가 해라. 아이고. 최 장군이 했었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나중에 박정희의 측근이었던 이세호 육군 대장이 파월 사령관으로 갔을 때는 최명신 장군과는 다른 방식으로 좋게 얘기하면 공격적인 방식으로 전투를 이끌어서 그때 전사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런 우리의 전사도 있고요. 전사지만 아시겠지만 이 라이따이안 2세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거기도 아버지를 찾는 그 애끓는 자식들 문제가 있을 텐데 고엽제 문제는 뭐 누구나 알았던 것이고 고엽제 보상할 수 있게 해준 정부는 좌파 정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네. 또 이거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역시 전쟁이라는 게 관결이기 때문에 피하 간의 구분이라는 게 없이 가장 큰 피해는 원래 규약에 따르면 포로도 보호하고 민간인 보호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실은 포로나 민간인들이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가장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어느 전쟁이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죠? 네. 당시에 한국군에 의해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장면이 곳곳에 있었다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해서 사과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제 이 명분 없는 전쟁, 국제법을 위반한 참여정부 때 2003년도 때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파병도 저희가 반대를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본인도 명분이 없었지만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제 전술상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사과를 했지만 이 당시에 베트남 파병 전쟁도
공산국가 제3세계뿐만 아니라 다수의 친서방 국가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제적 지위에 약화를 가졌고요. 왜 이렇게 사우스코리아가 미국에 저렇게 괴뢰가 돼가지고 저렇게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네. 저런 무모한 전쟁에 저런 젊은이들을 네. 희생해가면서 당연하죠. 쿠데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통성이 취약하면 항상 인권과 정의가 뒤로 밀리면서 경제개발의 한쪽으로는 언론이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라는 것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죠. 예. 그렇게 얻은 돈을 가지고 뭔 짓을 했겠습니까? 예. 지난번 공화당 창당 준비하면서 그리고 정치작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것이 바로 그 군사정권 아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먹었던 다 것이죠. 해먹었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노래는 안 트시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월남전까지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상삼 빼놓고 다른 거 틀어주세요. 김상사 그거 우리가 예전 노무현 라디오 때부터 한 10대 번 튼 것 같아요. 월남 얘기할 때는. 그런가요? 그래봤자 10몇 년 동안 10대 번이니까 한 1년에 한 번 트신 거군요. 그렇군요. 저랑 트신 거는. 한 번 틀었잖아요. 그럼 한 번 틀어볼까요? 그러면 네. 그 월남에서 돌아온 올해는 한 번 안 틀었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럼 한 번 틀어주세요. 네, 이거 일종의 관저가요인데 월남에서 돌아온 예, 이렇게까지 새까만 충성을 김상사. 다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박정희로부터 처절하게 당하게 되죠. 자, 듣겠습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너무나 기다렸네. 묻게 닥친 그 입술 무거운 그 철모 웃으며 돌아왔네. 늘 처음처럼님 아마도 일제치하가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라 해도 상관없었을 거라 생각되네요. 박정희의 생각은 조국이 어느 나라이든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로지 머릿속은 자신의 출세밖에 없었을 듯 가난하게 자란 빈농의 자식이라 이해하기엔 너무 큰 무리가 있죠. 라고 해주셨고 청라의 손님께서 또 호응해 주셨습니다. 라디오국에서 알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진행자 이강윤 평론가 안과질환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 이강윤의 오늘은 이기호 기자의 진행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윤성님, 도랑이님, 노정열님 큰일 치르셨죠? 힘내십시오라고 위로해 주셨고요. 이거 뭐 말씀하셨나요? 네? 어떻게 하셨죠? 누구신지? 이거는 국정원에서 잘 모르는 일인데. 제가 한번 그냥 그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네. 방송을 대체하게 됐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따라님 듣고 있자니 화가 나네요. 핑공님 욕하고 있음. 예술의 전당 포님은 호국본의 달이면 가요 무대에서 자주 듣는 노래군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은 장호건 선생. 장호권 씨. 동생은 장호준 목사시고요. 네. 여동생도 둘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더 있으시고. 삼남이녀십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월남 파병을 통해서 수많은 목숨을 잃게 하고 그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는 참 명랑하게 그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살아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만들 많이 했잖아요. 수많은 미국 영화도 있고 우리나라 영화도 있었지만 요즘에처럼 이렇게 정보화되고 스위치로 조금 디지털화된 무기 시절에는 오히려 좀 더 빈간적이긴 합니다만 당시 아날로그 시절에는 그야말로 눈앞에서 방아쇠를 당겨가면서 인명을 살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군이든 적군이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끝모습이 사실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제정신이 있을 수가 없죠. 네. 네. 그리고 워낙 몸에 상의를 입은 부상을 입고 장애를 입은 그런 월남 파병 전사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 와중에 준비하는 것은 바로 삼성경과 유신으로 이어지는 장기 집권입니다. 그죠? 그 와중에 아까도 한편으로는 정통성 없는 쿠데타 세력으로서는 경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측면인 가운데 정신적으로 심리적이고 문화적, 사상적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반공을 헌법 위에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 그래야 인권과 정의가 왜 유보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명분이 바로 북한과 반공입니다. 네. 북한과 반공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종북의 논리.
당시에는 반공이란 말, 네. 반공 방첩. 그게 바로 박정희 시대 때부터 가장 잉태됐었고 이제 여기 보면 뭐 인혁당 사건이라고 저희가 늘 사법살인의 날 얘기할 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군기를 잡는 거죠. 전 사회의 병영화를 위해서. 병영화를 위해서 군기를. 예. 다른 인권과 정의를 뒤로 부이기 위해서는 남북이 엄존하는 이때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한다. 네. 그러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과 조작을 통해서 빨갱이 간첩으로 만들어서 실제 사형까지 시켜야만 국민들은 2천만 명, 3천만 명을 가장 각성시킬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정말 군기를 잡기 위해서 별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 한 사람을 나오라 그런 다음에 엄청 팹니다. 그걸 뭐 군기 잡는다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뭐 일벌백계라고 표현하긴 좀 너무 예, 점잖은 그런 거 있어요. 예. 드는 거 있어요. 네.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예. 한 놈을 패서 예. 나머지에게 교육시키는 거. 그렇죠. 예. 딱 그게 바로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인혁당 사건 1차, 2차. 그렇다고 너무 심했어요. 예. 그죠? 네, 이때 중정이 그야말로 지금의 국정원도 이때 거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그 DNA를 물려받았죠. 네. 예.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라 아예 사건 자체를 조작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건 자체를. 예. 그걸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사건은 있는데 증거가 잘못됐고 증거가 약간 위변조된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사건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네. 사건 자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야 남한에 있는 종북이라는 타이틀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지난 대선 때, 총선 때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네. 예. 이때 뭐 참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은 근데 요즘으로 따져도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먹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뭐 블루 칼라가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신문사, 뭐 언론인들, 네네. 교사들, 그리고 조그만 자영업자 내지는 실제 중소기업 사장들도 들어가 있어요. 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일대가 64년도에 1차 인혁당 사건을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으로 조작한 것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뭐 어디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무슨 노동자는 이런 줄 알았어요, 대충. 네, 노동자 아니면 뭐 학생들. 예, 그 정도인데 그게 아닙니다. 예, 멀쩡하게 사업가도 있었고 말이죠. 예. 그래요. 네. 그러나 이것을 이민혁명단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온갖 그 고문과 조작 끝에 사형 판결을 내리고 몇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시킴으로써 세계 사법학회로부터 사법기구로부터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예.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문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몸을 모두 화장을 전체를 예. 화장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중정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야당 의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협박했다지 않습니까? 중정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헌병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보안대. 예, 보안대 이런 것처럼 기무사, 보안사. 그 검찰이고 뭐 나발이고 뭐고, 경찰이고 당시에는. 뭐고 네, 재판이고 뭐고 다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중정이었습니다. 남산이었고 이런 무수부리의 권력 기구를 세운 것이 바로 박정희였고 자신들의 그런 장기 집권에 해가 된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 긴급 조치를 남발하면서 사회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그리고 어떤 간첩도 만들어내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울릉도에서도 어부들도 순식간에 간첩이 되죠. 맞아요. 예, 어부들 간첩으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왜 더 무섭냐면 이 논리가 이제 개그인데 참 가슴 아픈 개그인데요. 시사풍자할 때 어부들마저 간첩이 되니까 온 국민들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의심하게 되고 서로 우리가 북한의 방공 씨에 배웠던 뭐 무슨 일인제, 네. 보호 담당자 이런 식으로 네네네. 남한 사람들도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들 의심하게 되고 서로들 이 순진한 어부들마저 간첩이 되는데 네. 포섭이 됐든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인 간첩이 됐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납북돼서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운이 좋게도 돌아왔을 때 혹시 간첩이 돼서 오진 않았는가 조사받는 것도 모자라서 간첩으로 조작을 당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엄청난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것. 산까치님 시범 케이스군요. 시범 케이스로 불러내갖고. 아시게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네, 저도 군대 갔을 때 시범 케이스. 네, 시범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시범 케이스로 당한 적은 없는데. 뭐 엔터테인먼트계에는 쇼 케이스가 있지만 군대계는 시범 케이스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산까치님 군대 다녀오셨군요. 네. 이 와중에 64년대에 보면 지난번에 그 부일장학회, 정수장학회 이렇게 박계원 가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쿠데타에 협조하지 않고 그 돈을 자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안 냈던 김지태. 김지태 재벌을 잡아갖고서 위협을 해서 강제로 사실은 이제 뭐 법적으로 따지면 사기, 강박, 협박이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거든요. 네. 민법으로든 어떤 법으로든 그러나 그렇게 됐던 역사가 있는데 64년대 보면 야당 신문인 경향신문이 하고 헌날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 보면 맨날 비판하니까. 혁명하고 나면 헌법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한일협정 비판하고 또 여기 보니까 허기진 군상이라는 이름으로 이 박정권을 비판하니까 이거 손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이호락 비서실장이 김형욱 중정부장과 짜고 경향신문을 어떻게든지 강제 매각시켜서 주식 절반을 청와대에 헌납하도록 하는 작전을 짜서 결국 성공하죠. 그렇게 해서 정권의 비판적인 신문을 길들이면서 꽁도 먹고 알도 먹는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일화가 그 이중구 사장의 부인이었던 홍모 씨를 역시 중정의 김모 차장이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 남편을 이렇게 구속시켜 놓고는 정부에서 신문사가 필요하니까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팔아라. 안 따르면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죠. 당신 남편은 더욱더 징역살이하고 신문사도 운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징역이라도 안 살고 나오게 하는 걸로 선택을 하게끔. 일단 목숨이라도 구해야지. 이것이 정서니까요. 과연 이게 아무리 군사 쿠데타고 경제 개발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론인들을 또 탄압하는 것이 그 여식이 굉장히 멋진 말을 많이 하는데 박정희 18년은 아무튼 적폐가 쌓였던 역사. 맞아, 적폐가 그거였죠. 비정상이 일상화됐던 역사. 국가를 왜 대개조할 수밖에 없는지를 만들었던 아주 단단한 기초를 다졌던 18년의 역사. 그대로만 돌리면 사실 아버님을 극복하겠다는 뜻을 들리는데. 그렇군요. 적폐를 혁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고 비정상을 정상화로. 경제 개발은 좋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인권을 유린하고 모든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경제를 조금 올려놓은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냐.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실, 뭐 자살률, 뭐 행복지수, 언론자유지수, 특히 지금 MB 정부 때부터 7년 반 동안 국제적으로도 신용도, 경제 위기, 그러니까 경제도 객관적 1인당 소득부터 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높았던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인정한 사실인데요. 이걸 아직도 일부 언론이나 일부 국민들은 인정을 하지 않거나 아예 모르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IMF를 불러일으킨 그런 경제의 그런 모순, 경제 체제의 모순은 바로 박정희 시절부터 쌓아온 거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적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노정일의 노발대발 박정희 편 4회를 마쳤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박정희 마지막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또 일이 많아서 역사는 흐르니까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다음 주에는 좀 하겠습니다. 부전 여전 편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갔던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나타난 박정희 캐릭터는 어떤 것인가. 오늘은 바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마저도 그 자신이 출신이었던 군의 그런 수많은 젊은이의 목숨마저도 희생하면서 월남전 파병을 감행하고, 그리고 자신들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없는 간첩마저도 조작을 하는, 그렇게 해서 장기 일제 집권하는 35년 역사를 그렇게 밀실 굴욕 졸속으로 35년을 팔아먹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